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대표 임명을 놓고 임기 말 알박기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대표 임명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 임기 말 인사 문제를 놓고 다시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죠? 네, 대우조선해양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실상 공기업입니다. 사흘 전 주주총회에서 새로 박두선 대표가 선출됐는데 인수위는 이를 두고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게 금융위원회가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부실 공기업에서 벌어진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의 발표에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논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으로 인사권 문제가 정리된 듯 했는데 대우조선해양 대표 임명을 계기로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인수위에서 코로나 추경안에 대한 구상도 밝혔는데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는 이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에서 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추경의 방향과 내용, 규모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오늘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50조 원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수위원들에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혁신 성장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번 청와대 회동 때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1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조만간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청와대 회동에서 논의된 사안의 실무 협의와 후속 조치 이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배우자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선 후보군이 압축됐다며 4월 초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덕수 전 총리와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최준경 전 기식경제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들을 놓고 검증도 하고 있다며 발표하려면 조금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경제 1분과 최상목 간사는 오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다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간사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출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여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 여권에서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이 4파전 구도가 형성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권에 도전했던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출마 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콘텐츠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게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는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정치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중심을 교체하고
새로운 물결이 민주당과 합당을 앞두고 있는 만큼 김 대표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조정식,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경쟁하게 됩니다. 민주당 경선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비중을 규정하고 있어서 김동연 대표 입장에선 불리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정치교체는 기득권을 깨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오후 출마 회견에서 자신의 23년 정치 역량을 쏟아부어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경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고민했지만 지지자와 측근의 이딴 권유에 숙고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평생 꿈꿔왔던 그런 정치를 해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게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저는 좋은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가 된다면 차기 대선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4년간 경기지사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렸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가 다시 한번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 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뿐 아니라 여사의 옷값 등에 제기되는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김 여사 의상값이 특활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일부 추측을 겨냥해선 청와대 특활비 도입 이후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특활비는 예산 125억 원 중 70.4%인 88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고 이후 연평균 96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전체의 특활비도 2017년 4,007억 원에서 올해 2,396억 원으로 40.2% 감축됐다고 박 수석은 전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감사를 최초 도입해 매년 받아왔고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한복을 현금으로 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 내에선 불쾌하다는 분위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김 여사 의상 비용은 특활비와 관계가 없고 모두 사비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모두 사비의 영역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선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할 수 있어 부득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만 명대로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이틀째 1,300명대 그리고 사망자는 375명이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만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내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만 743명입니다. 어제보다 10만여 명 줄어든 것인데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7만여 명이 적고 2주 전보다는 30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14명 늘어난 1,3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1,300명대에 진입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최다치를 보였고 지난 8일 이후 24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새 375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16,230명입니다. 신규 확진은 유행 정점을 지나고 있지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기준 64.2%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재택 치료자 수는 173만 3,217명으로 하루 새 2만 7천여 명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 86.7%로
4,400만여 명이 기본 접종을 마쳤고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63.8%인 3,200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만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 314만여 명 가운데 4만 7천여 명이 예약을 마쳐 예약률은 1.5%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행 정점 이후를 대비한 의료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일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까운 동네, 병원, 의원 등에서 쉽게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 의료체계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도 논의했는데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오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여파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오릅니다. 인상되는 가스와 전기요금을 합치면 가구당 월 3,000원씩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부터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3%,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용은 업종에 따라 1.2 또는 1.3%까지 요금이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용은 메가줄당 0.43원, 영업용은 0.17원이 인상됩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상승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천연가스 수입 대금 가운데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미수금이 지난해 말 1조 8천억 원에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원료비 변동을 감안해 두 달마다 가스요금이 기초가 되는 기준 연료비를 정하는데 이번 인상은 2020년 7월 13.1% 인하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다음 달 올리기로 한 상황에서 도시가스 요금까지 인상돼 가계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월 평균 307kWh를 쓰는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이 2,120원 오르고 2,000메가주를 쓰는 가구의 가스요금은 860원 인상돼 합쳐서 월 3,000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여기에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의결된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정산 단가를 보면 5월부터는 메가줄당 1.23원이 오르고 7월에는 0.67원, 10월부터는 0.4원씩 오릅니다. 월 평균 2,000메가주를 사용하는 가구는 10월 이후 지금보다 매달 5,460원씩 가스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기름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를 다음 달 5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와 소비자 물가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달 5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세계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이 겹치면서 물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 최대치인 30%까지 확대하면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46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내려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인하 효과가 가격에 전액 반영된다면 휘발유의 경우 지금보다 82원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할당 관세 적용 품목 확대 같은 추가 대책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글로벌 통화 긴축 등 여러 여건으로 시장 변동성도 확대되어 각별한 경계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산업 생산이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주요 지표가 주춤하긴 했지만 경기 회복 흐름이 끊긴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한 달 전인 1월에 비해 0.2% 감소했습니다. 산업 생산이 2달 연속 감소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업종별로는 관공업에서 0.6% 증가했지만 서비스업에서 0.3% 하락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업은 전달보다 4% 감소했고 예술, 스포츠 여가는 7%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 급증과 기저효과 등으로 서비스업 생산과 투자 지표들이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2달째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의 판매는 4% 넘게 줄었지만 승용차 같은 내구재 판매가 늘면서 전달보다 0.1%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의 경우 운송 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모두 줄며 5.7% 감소했습니다. 2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경기 국면 전환의 신호로 여겨지는 선행순환 변동치는 이번에 0.3포인트 하락하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통계청은 수출 경기 등을 감안할 때 경기 회복 흐름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 전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지난 뒤 내수가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앞서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추진 소식에서 추진 이유를 주택의 매출 출회가 아닌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로잡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대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과거 금융위원회 국장 등을 지내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4,900만 원가량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액수를 절반가량 줄이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3개월여 만에 중단해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별개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의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수락산 주봉 등 봉우리에 있던 정상석이 연이어 사라진 사건의 피의자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 손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올해 수락산 주봉과 도정봉 등의 정상석을 훼손해 인근 야산에 버리고 기차 바위에 설치된 안전 로프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우연히 정상석을 밀어봤는데 움직이길래 굴려 떨어뜨리기 시작했다며 그 뒤 맨손으로 안 움직이는 정상석은 쇠 지렛대 등을 들고 다니며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재산 공개에서 지난해보다 1억 1천만 원 늘어난 21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평균 31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재산 공개에서 21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1억 1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빚이 14억 8천여만 원 늘었는데 문 대통령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3억 8,900만 원,
김정숙 여사가 4인간 채무로 빌린 돈이 11억 원이었습니다. 경남 양산의 퇴임 후 사저 신축 때문에 빌린 돈인데 지금은 모두 갚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5년간 문 대통령 재산 변동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총 수입은 19억 8천만 원, 지출은 세금을 포함해 16억 8천만 원으로 재산이 3억여 원 늘었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 등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의 평균 재산은 19억 1,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부모 재산을 포함해 75억 7천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38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선 21대 의원 가운데 장관 겸직자 등을 제외한 289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최고 재산가는 건설사 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으로 1,065억 원을 신고했는데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918억 원에 달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과 홍천 등 41곳의 땅을 보유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672억 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 대상 국회의원 289명의 평균 재산은 31억 5천만 원이었고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40명, 줄어든 의원은 49명이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이번에 함께 공개된 정부 고위공직자 1,900여 명의 평균 신고 재산이 16억 2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0명 중 8명은 재산이 늘었는데 이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공개된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의 재산 평균은 16억 2,145만 원입니다.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는데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과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9,527만 원이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7,101만 원입니다. 신고된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강섭 법제처장으로 350억 6,7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31억 원 넘게 늘어 증가액도 전체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 처장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이 지난해보다 9배 가까이 뛰면서 2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5억 6,7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39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억 1천여만 원, 유은혜 부총리는 1억 6천여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여 원을 신고해 1위였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46억여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고지 대상자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비율은 36.7%로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5차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러시아는 1차 목표를 달성했다며 군을 재편성해 다음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완전한 철수가 선행돼야 안전보장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해방작전 완수를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배치된 러시아군을 재편성할 것이라고 현지 시각 30일 밝혔습니다. 이고리 코나센코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서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등에서의 모든 주요 과제를 이행했다면서 이 방면에서 계획된 군대 재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Целью перегруппировки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явля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действий на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 прежде всего завершение операций по полному освобождению Донбасса. 이어 우크라이나 병력과 장비를 북부 지역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1단계 계획이 달성된 만큼 최종 목표인 동부 돈바스 지역 해방 작전에 본격 나서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자발적 선택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군의 거센 저항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협상이 끝난 뒤 러시아의 진위를 의심했던 우크라이나는 합의 이행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러시아군의 침략 전 위치로의 완전한 철수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5차 협상에서 러시아의 핵심 요구 사항인 중립국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새로운 안보 보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선결 조건으로 러시아군의 전투 중지와 철수를 다시 내세운 겁니다. Безумовно, процедура проведення референдумів в Україні чітка і збалансована, і ми вийдемо на процедуру запуску референдуму тільки після того, як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покинуть нашу територію. 양국 대통령 간 회담이 조만간 열리기를 바란다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평화를 강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 제재뿐이라며 러시아 선박 입항 금지를 유럽연합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안을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참전자에 대한 귀국을 종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체류 외국인 군대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귀국 종용 등 우리 국민 안전 확보와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정부 교체기에 빈틈없는 안보 태세 유지가 기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우리 군의 강화된 대응 능력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주요 지수가 사흘 연속 상승하며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오름세로 장식했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을 그리며 2,750선에 안착했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수로 강세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0.91포인트 오른 2,757.65에 코스닥은 5.46포인트 상승한 944.53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낙관론이 후퇴한 가운데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하락 출발했지만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대한전선, 대원전선 등 전선 관련주가 구리 가격 상승 수혜로 인해 급등세를 보였고 금융주가 상승세를 탄 가운데 KB금융과 카카오뱅크가 2% 이상 올랐습니다. SK이노베이션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1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이 반영되며 대체로 상승했고 롯데칠성은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 개선으로 서초동 부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오른 1212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은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4도로 기온이 살짝 내려갈 텐데요. 바람도 다소 강해지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영남 서부는 5에서 10mm, 경기 동부와 충북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도 약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호남은 빗방울이, 제주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다소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4도, 대전 4도, 대구 5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4도, 대구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내내 화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